돌잔치장의 달콤한 향기 속에서 문득 귓가에 스친 차가운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노인 냄새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들으라는 듯이. 어머니, 죄송한데 저쪽에 앉아 계실래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입가에 맴도는 말들이 마치 더러운 걸레를 대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왜 돌잔치장 한켠으로 밀려나 있었는지, 왜 손주를 안으려 할 때마다 며느리가 슬쩍 아이를 데리고 멀어졌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사연은 노인 냄새 난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며느리 때문에 손주 돌잔치에서 슬그머니 나와 아들,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7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2세 김순자입니다. 50년을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아들은 아빠가 되었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네요. 젊은 시절엔 시어머님 모시랴, 아이들 키우랴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특히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손주라 그런지 태교부터 신경 쓰며 매일 아침 며느리에게 반찬이랑 과일을 날랐죠. 아들 낳을 때보다 더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손주의 돌잔치날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시리고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어머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 거실 장식장에는 손주의 100일 사진이 있어요. 분홍빛 한복을 입은 모습이 천사 같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먼지를 닦아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 아픔을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손주의 돌잔치를 하루 앞둔 저녁, 떡 케이크를 만들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시계는 어느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습니다. 우리 손주 입에 닿을 거라고 생각하니 달콤한 것만 넣어야지. 쌀을 7번이나 헹구고 꼬박 6시간을 불린 뒤에야 방앗간으로 달려갔어요. 떡살에 무늬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제 아들의 돌상을 준비하시던 그때 그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하얀 떡살 위로 떨리는 손길로 꽃잎을 하나씩 얹어가며 손주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첫걸음마, 첫 옹알이, 그리고 처음 절하던 모습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들이 마치 떡꽃이 되어 하나둘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난 꽃잎처럼 우리 손주도 예쁘게 피어나길. 팥소를 정성스레 빚으며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가에 걸린 달빛은 어느새 떡 케이크 위로 쏟아져 마치 은빛 축복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달빛이 제게 마지막 할머니의 선물이 될 거라는 것을. 마지막 장식을 올리고 나서야 문득 피로가 밀려왔지만 그래도 웃음이 나왔어요. 떡 케이크 위에 놓인 작은 토끼 장식이 마치 손주를 닮은 것만 같았거든요. 그 아이의 첫 돌,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이 떡 케이크로 더욱 특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부엌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떡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기억이 될지도. 낡은 옷장 문이 열리자 은은한 나프탈렌 향이 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복 보자기를 풀어내는 순간 시간도 함께 풀려나는 듯했어요. 연보라빛 치마와 연두색 저고리. 1년 전 손주의 100일 잔치 때 입었던 그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주름진 손으로 고름을 매만지며 젊은 시절 시어머님께서 한복 고름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바른 매듭은 가족의 마음도 바르게 맨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좀 끼네. 나이 앞에 장사 없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거라 믿었던 것들이 어느새 이렇게 낯설어져 있었네요. 조금 낡은 듯한 치마 주름, 약간 바랜 듯한 고름의 색깔. 그래도 정성스레 다림질을 하고 주름을 잡아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흰 머리를 쓸어 올리며 비녀를 꽂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익숙했던 동작인데 어쩌면 제 마음이 떨리는 걸까요? 거울 속에 비친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네.
머리를 한 번 더 매만지며 중얼거렸지만 자꾸만 흐려지는 시야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창가에 걸린 아침 햇살이 제 한복 자락을 비추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한복 차림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손주를 생각하며 입술 끝을 살짝 올렸어요. 분홍빛 연지를 조금 발라보았지만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첫며느리 시절처럼 설레고 두려워 보였어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예쁘다고 해줄까? 그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가에 걸린 돌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금박이 반짝일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반짝이는 것만 같아요. 손주의 첫 돌, 그 작은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지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마치 봄날의 꽃비처럼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주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날부터 첫 웃음을 지었던 순간, 처음으로 마마라고 불렀던 그날까지 하나둘 떠오르는 기억들이 마치 보물상자 속 구슬처럼 반짝였거든요. 우리 손주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돌복 소매를 매만지다 보면 자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복권끈을 달며 작은 기도를 올리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마저 축복의 노래처럼 들리네요. 마치 제 심장 소리와 맞물려 울리는 것만 같아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곧 이 공간을 가득 채울 손주의 웃음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만 같거든요. 첫걸음마처럼 서툴게 걸어와 제 무릎을 껴안을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돌잡이 물건들을 하나씩 정성스레 닦으며 손주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실타래를 잡으면 오래오래 살기를, 연필을 잡으면 공부도 잘하고, 돈을 잡으면 넉넉한 삶을 살기를, 마치 제가 그 아이의 수호천사라도 된 것처럼 모든 좋은 것들을 담아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제 곧 시작이네.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리는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기쁨이 밀려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손주의 첫 돌은 왜 이리 가슴 한가득 벅차오르는지 돌잔치장의 달콤한 향기 속에서 문득 귓가에 스친 차가운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노인 냄새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행복으로 벅차올랐던 가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떡 케이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밤새 정성 들여 만든 그 떡꽃 하나하나가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변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들으라는 듯이. 아니면 어쩌면 정말로 제가 듣지 않기를 바라며 한 말이었을까요? 그 순간 제 코끝으로 스친 건 밤새 떡을 만들며 묻은 쌀가루 향이었을 뿐인데 어머니, 저쪽에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차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 눈빛 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읽었거든요. 아들의 입가에 맴도는 말들이 마치 더러운 걸레를 대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왜 돌잔치장 한켠으로 밀려나 있었는지, 왜 손주를 안으려 할 때마다 며느리가 슬쩍 아이를 데리고 멀어졌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바닥에 파고드는 옥비녀의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아침에 그렇게 정성스레 꽂았던 비녀. 문득 그 시간들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지 찍던 순간, 한복 고름 매만지던 시간. 그 모든 것이 헛된 꾸밈이었다고 세상이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다시 한번 나지막이 불렀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오직 한마디, 노인 냄새, 그 말만이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처음으로 제 나이가 이토록 부끄러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침에 그토록 정성스레 매만졌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연보라빛 한복은 이제 마치 낡은 장판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돗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을 손에 담아 얼굴을 적시는데 물방울 사이로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비누로 손을 문질러 씻으며 혹시나 제게서 정말 그런 냄새가 나는지 팔목에 코를 대고 맡아보았어요. 이게 내 냄새구나. 평생 처음으로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빛이 비춰진 것처럼 낯설고도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아침에 뿌린 옅은 향수마저도 이제는 죄스러워졌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는 돌잔치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손주의 첫 돌,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인데 이제는 그 웃음소리조차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 존재 자체가 손주의 첫 돌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저를 피하던 이유를, 손주를 안으려 할 때마다 슬쩍 멀어지던 그 순간들의 의미를, 한숨을 크게 내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떡 케이크는 이제 누군가의 손에 맡기고 조용히 돌잔치장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부르지만 이제는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마지막으로 돌잔치장을 돌아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장식들과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가 속할 수 없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돌잔치장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택시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저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우리 집인데 열쇠를 꺼내려는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켜지 않은 전등 아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누르던 전등 스위치도 오늘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둠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제 모습도, 제 나이도, 제 냄새도 숨길 수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현관에 놓인 며느리가 사준 슬리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어버이날 선물이었죠. 그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이제 보니 그것마저 제게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한 배려였던 걸까요? 슬리퍼를 바라보다가 문득 신발장 깊숙이 처박혀 있던 낡은 고무신을 꺼내 신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데 텅 빈 공간이 저를 덮쳐왔어요. 4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시간들이 마치 허상이었다는 듯이 소파에 놓인 손주의 장난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놀러 왔을 때 깜빡 잊고 두고 간 거였죠. 그동안은 일부러 그대로 두었어요. 손주가 다음에 오면 또 가지고 놀라고. 그 장난감도 조용히 치웠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지네요. 아침에 그토록 정성스레 매만졌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연보라빛 참복은 구겨져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뽑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흐르는 눈물이 거울을 적시는데 그 모습조차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 엄마. 문득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집 와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제 울음을 듣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들도 이제는 제 곁을 떠났으니까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손주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0일 때 찍은 사진, 첫 이유식을 먹던 날의 사진.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내보는데 매 순간이 그토록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저 먼 추억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기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가.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손주의 첫 돌잔치에서 쫓겨나듯 도망치게 될 줄은. 침대맡에 걸린 한복을 바라보았어요. 아침에 그토록 설레는 마음으로 입었던 옷인데 이제는 마치 제 부끄러움을 담은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벗어 옷장 깊숙이 넣었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나이 든다는 건 이렇게 하나둘 잃어가는 것인가 봅니다. 젊음도, 가족도, 자존심도, 그리고 이제는 손주와의 추억까지도. 베개를 끌어안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노인 냄새, 그 말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았어요. 평생 깔끔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몸에서 나는 냄새조차 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서글펐습니다.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젊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이 듦의 서글픔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창가에 앉아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베란다 화단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얼룩무늬의 길고양이였어요. 제가 그동안 무심코 놓아두었던 밥그릇을 조심스레 핥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 저를 흘기 쳐다보더니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그 모습이 왜 그리 마음에 와닿았는지, 혼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그 쓸쓸함이 제 처지와 묘하게 닮아 있다고 느꼈나 봅니다. 너도 외롭구나. 말을 걸자 고양이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서 어떤 위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된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그 고양이가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고양이 사료를 사기 위해서였죠. 마트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작은 봉지 하나를 골랐어요. 계산대에서 우리 손주 고양이 선물. 이라고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라도 누군가를 챙기고 싶었나 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고양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작은 방석도 놓아두었어요. 그러다 문득 며칠째 빗질도 하지 않은 제 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빗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빗질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조금씩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이봐요, 김씨 할머니.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며칠째 문도 열지 않고 지내다가 처음 듣는 이웃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요즘 통 안 보이길래 혹시 아프신가 했어요. 내가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왔어요. 김치통을 건네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쩌면 서로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나도 그때는 그랬어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손주와 멀어지는 아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약이 되어준다고. 우리가 늙어가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나이 든다는 게 죄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처음으로 제 나이를,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의 고양이는 이제 매일 아침 찾아옵니다. 더 이상 화려한 한복은 입지 않지만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고양이와 아침을 맞이해요. 가끔은 할머니도 들러서 차 한 잔을 나눕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꼭 완벽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때로는 낡은 방석 위에 고양이처럼, 김치 한 통을 들고 온 이웃집 할머니처럼 소소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나이 듦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새로운 이해와 사랑을 배우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깨달음을 통해 손주에게도 더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발견했어요. 고양이 사진을 올리려다가 실수로 들어간 페이지였어요. 며느리의 SNS 속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그녀의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들과의 연애 시절, 그리고 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글들까지. 처음에는 그저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리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비린내 난다며 쓰레기통에 버리는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며느리 생일을 맞아 밤새 정성껏 끓였던 미역국이었는데 좋아요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옛날 게시물에 하나둘 며느리가 당황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캡처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저를 비하하는 글들, 아들과 손주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속내가 드러난 글들, 하나하나 정성스레 저장했어요. 마치 오래된 편지를 보관하듯이 조용히 차곡차곡. 다음날 아침 베란다의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다가 문득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억지로 꺼낸 게 아니었는데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할머니의 말에 제 마음도 다시 한번 멍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이에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입가에 맴도는 쓴웃음이 저도 모르게 번져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스한 손길 속에서 제 복수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동네 미용실에 들러 파마를 하면서도 미용사님께 조심스레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SNS 속 글들이 이제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나 봐요. 수근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돌잔치장에서 들었던 노인 냄새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면 여전히 고양이가 찾아옵니다. 밥을 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고양이는 아무 말 없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휴대폰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캡처 화면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할까요? 상처받은 시어머니의 조용한 복수를. 일이 터진 건 자욱한 안개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평소보다 일찍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김씨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조용히 퍼뜨린 이야기들이 결국 며느리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고양이가 제 발치에 살포시 몸을 비볐어요.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작은 위로조차 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아침부터 동네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다닌대요. 억울하다고.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알던 따스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잔치 이후 처음 보는 아들인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옆에서 고양이가 조용히 제 발치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들렸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혹은 참아야만 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네요. 아들의 손길이 따스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걸어가던 그때처럼.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죄송해요. 손주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주의 작은 손이.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손주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손주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손주의 목소리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둘 풀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끓여준 미역국 이야기를 꺼내며 울었고 저는 돌잔치 날의 이야기를 하며 울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었어요. 베란다의 고양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그 고양이에게 밥을 주겠다고 하네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안개는 걷혔고 달빛이 창가에 고요히 스며들었어요. 손주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복수가 아닌 이해가 필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해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래서 더욱 서로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이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 우리는 말없이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모자랐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며느리의 떨리는 눈빛이 보였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그때의 제 모습을. 나도.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서둘렀나 봐. 너희들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고양이가 살그머니 다가와 제 무릎에 기대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고양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양이 털이 옷에 묻는다며 인상을 찌푸렸을 텐데 이제는 그녀도 이 작은 생명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볼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가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눈물처럼.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아픔이 아닌
이해의 눈물이었어요. 손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 제 품으로 안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며느리도 그런 모습을 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냄새가 좋아요. 손주의 말에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할머니 냄새는 사랑 냄새예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제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건 이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을. 어머님, 우리 다시 시작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면서요. 고양이가 부드럽게 울었어요. 마치 우리의 화해를 축복이라도 하듯. 창가에 걸린 달력이 바람에 살짝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아침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주말마다 손주와 함께 찾아와요. 함께 고양이 밥도 주고 작은 화분도 가꾸며 때로는 말없이 차 한 잔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제가 미역국을 끓여볼게요. 며느리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님께 배운 대로. 이제는 압니다. 사랑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늦추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마치 고양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곁을 지키듯 우리도 그렇게 서로의 곁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창가에 앉아 이른 봄의 햇살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긴 여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고양이가 창가에서 졸고 있네요. 며느리가 손수 떠준 방석 위에서 편안하게 있네요.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고양이의 털을 비추면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따스한 빛을 머금어요. 돌잔치 날의 그 아픔이 이제는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토록 가슴 아팠던 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제 무릎에 앉아 고양이 이야기를 조잘조잘 들려주곤 하죠.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짓고요. 때로는 아들도 함께 와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노인 냄새, 이제는 그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손주가 그랬죠. 할머니 냄새는 사랑 냄새라고. 그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나 봅니다. 고양이도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지어준 이름은 복동이. 우리 집에 복을 물고 온 고양이라고 해서요. 복동이는 마치 우리의 화해를 이끈 작은 천사 같아요. 아침이면 며느리도 일부러 일찍 와서 복동이에게 밥을 주고 손주는 학교 가기 전에 들러 복동이와 놀다 가곤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아마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겠지요. 비록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날카로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은 변함없이 따스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복동이의 털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네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있게 서로를 이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든다는 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새로운 이해와 사랑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정에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따스한 눈빛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복동이가 오늘도 창가에서 졸고 있네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일상의 행복을.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보장성 보험 하나 들어두시죠? 어머니,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많이 드세요. 그날 밤 갑자기 체했던 일.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석 달 전부터 주말마다 찾아와 청소를 도와주던 며느리의 손길. 어머니 방은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쉬세요. 그때마다 뭔가를 찾아보려 했던 건 아닐까요? 네, 보험금 정산은 다음 주에 해주세요. 절벽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특히 절벽 근처에 가시게 되면 아드님이 사진 찍자고 하실 거예요. 그때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지난 달부터 벌써 5분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그중 3분이 이틀 전 뉴스에서 봤어요. 제주도 절벽에서 사고로 위장된 사건들. 여보, 우리 정민이가 설마 그럴 리가. 아무리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지만 자식들이 내 돈을 노리고 이렇게까지.
오늘 사연은 70대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와 효도 관광 중 우연히 한 청년이 아들 내외의 검은 속내를 알려주고 도망가라고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사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70세 김순자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갑니다. 지금도 가끔 새벽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허전해 베개를 더듬곤 하는데 그럴 때면 창밖으로 스며드는 여명이 제 마음을 다독여주곤 합니다. 아들 덕민이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느라 늘 바쁩니다. 어릴 적 그 앙탈쟁이가 이제는 어엿한 다장이 되어 직원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며느리 혜영이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자신 있게 만든 거예요. 하며 환하게 웃곤 합니다. 저는 무교동에서 40년 넘게 식당을 하다 5년 전에 정리했어요. 그 세월 동안 깨진 그릇만큼이나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단골 손님들의 정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지금은 작은 연금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아파트 앞 무궁화공원을 산책합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예전처럼 빠른 걸음은 힘들지만 길가에 핀 민들레 한 송이, 새들의 노랫소리 하나에도 행복을 느끼는 나이가 되었네요. 가끔 벤치에 앉아 있으면 길고양이들이 다가와 제 무릎을 비비곤 하는데 그 따스한 온기가 참 그리운 것을 닮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가 제주도 효도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바쁜데 무슨 하며 사양했지만 아들의 눈가에 맺힌 미안함이 마음을 흔들었죠. 결국 여행을 결심했는데 공항에서 만난 한 청년의 말 한마디가 저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는 효도 여행 사기. 남의 일이라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제 앞에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인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4년 4월의 어느 아침 창밖으로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본 캐리어를 정리하는 제 손끝이 설렘으로 미세하게 떨렸어요. 비록 낡은 캐리어지만 20년 전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썼던 것이라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짐 다 챙기셨어요? 현관 벨소리와 함께 들려온 며느리 혜영이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둘 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왔구나. 문을 열자 정민이가 양손 가득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 주방장에게 부탁해서 준비했다나 봐요. 바쁜 아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게 왠지 마음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 손 주세요. 제가 꼭 잡고 모시고 갈게요. 정민이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퍼뜩 옛 생각이 났어요. 30살의 어느 봄날 아버지와 마지막 여행을 떠나던 정민이의 뒷모습이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세월이 흘러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에 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수들이 봄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저를 힐끔힐끔 살피는 정민이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춥지는 않으세요? 담요 한 번 더 덮어드릴까요? 조수석에 앉은 혜영이가 자꾸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레 물었어요. 평소엔 맞벌이 부부라 바빠서 이렇게 세세히 챙겨주지 못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다정한 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여보, 나한테 이런 날도 다 있네요. 우리 아들 참 잘 키웠죠. 차 안에는 잔잔한 봄비 소리와 함께 따스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속엔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몰랐죠. 곧 이 평화로운 순간이 깨어질 거라는 걸. 어머니, 휠체어 서비스 신청해뒀으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실게요. 정민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청년이 휠체어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청년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맺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떨림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김현우라고 적혀 있었죠. 정민이와 혜영이는 체크인 수속을 하러 멀어졌고 저는 청년이 미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대합실 한켠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문득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청년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아들 내외분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세요.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스쳤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하나를 제 손바닥에 살며시 쥐어주었어요. 이건 제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입니다. 어르신의 통장, 보험금,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멀리서 정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속 다 했어요. 청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조심하세요, 어르신. 이번 주에만 벌써 3분이 쪽지를 움켜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들을 향한 불신이 제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창밖의 보슬비는 어느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다가오자 청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체크인 수속 완료되셨나요? 그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휠체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갑자기 천근의 무게로 느껴졌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들의 뒷모습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정민이가 제 캐리어를 끌며 앞서 걸어갈 때 문득 30년 전 어느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똑같이 저와 비슷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며 앞서 걷던 어린 정민이. 그때는 아들이 너무 빨리 걸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제가 뒤처질까봐 아들이 걸음을 늦추고 있네요. 어머니, 목마르시지 않으세요? 물 한 잔 더 드릴까요? 며느리 혜영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따스하게 느껴졌을 그 목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리 날카롭게 귓가를 스치는 걸까요? 주머니 속 쪽지가 제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정민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인데, 아니, 어쩌면 평소보다 더 다정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요? 화장실에 들러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아들 내외분이 보험사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주도 절벽 근처에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이 참 서럽게도 빛나고 있었어요. 목걸이 속에 숨겨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당신, 우리 정민이가 설마 말을 잇지 못하고 큰 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정민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 따스한 목소리, 익숙한 손길. 이 모든 게 거짓일 리 없는데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선 수많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정민이의 첫걸음마, 첫 운동회, 대학 졸업식. 그 모든 순간들이 조각난 거울처럼 흩어져 내렸어요. 비행기 티켓을 받아드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보슬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처럼.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그 청년이 건넨 쪽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주름진 종이 위로 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공항에서 근무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처음엔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게 그저 일상적인 업무였어요. 하지만 지난달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난주 목요일, 강원도에서 올라오신 할머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아들 내외와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죠. 할머님 손에 들린 가방에서 보험 계약서가 살짝 보였는데 아들분이 다급히 그걸 가방 안으로 집어넣더군요. 그리고 어제는 청주에서 오신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화장실 앞에서 며느님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보험금 정산은 다음 주에 해주세요. 사고로 위장하면 된다고요? 절벽 근처에서. 어르신,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일찍 출근했을 때 어르신의 아들 내외분이 보험사와 통화하고 계셨어요.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근처 절벽에 대해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 어르신 명의로 된 새 보험이 지난달부터 벌써 5분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그중 3분이 이틀 전 뉴스에서 봤어요. 제주도 절벽에서 사고로 위장된. 쪽지의 끝부분은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어요. 청년의 떨리는 손글씨 위로 까맣게 지워진 몇 줄의 글자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처연하게 비쳤어요. 목걸이 속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민이가 설마 그럴 리가.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귓가에서는 청년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조심하세요. 특히 절벽 근처에 가시게 되면 아드님이 사진 찍자고 하실 거예요. 그때 무조건 도망치세요. 주머니 속 비행기 티켓이 쓰라린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후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옆자리에서 정민이가 건넨 담요를 무릎에 덮으며 문득 20년 전 정민이가 열이 펄펄 나던 그날이 떠올랐네요. 어머니, 추우세요? 정민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 어릴 적 열이 나서 끙끙 앓을 때도 이렇게 나지막했었죠. 그때는 제가 이마에 손을 얹고 밤새 지켜보았는데 지금은 아들이 저를 살피고 있네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멍한 것은 귓가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생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아들을 향한 불신이 마치 차오르는 구름처럼 제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갔습니다. 비행기 창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검은 구름이 가득했어요. 정민이가 건네는 물 한 모금, 간식 하나에도 의심이 피어났습니다. 목마른데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배고픈데도 간식을 거절했어요. 어머니, 이따 도착하면 성산 일출봉부터 가보실까요? 경치가 참 좋대요. 정민이의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청년의 쪽지에 적혀있던 그 절벽,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옆좌석 정민이의 은은한 콜롱 향기, 어릴 적 아들이 졸업식 날 처음으로 뿌렸던 향수 냄새와 똑같은데 오늘따라 왜 이리 숨막히게 느껴지는 걸까요? 남편과 찍은 마지막 가족사진에서도 정민이는 이 향수를 뿌렸었는데 비행기의 작은 흔들림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민이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미소 지었고 혜영이는 여전히 살갑게 저를 챙겼어요. 그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기내식이 나왔을 때 혜영이가 정성스레 포크로 음식을 잘라주었습니다. 문득 지난 설날 혜영이가 끓여준 떡국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정성스레 떡을 잘라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 떡국에도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이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들렸어요. 이제 앞으로 1시간,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불안해집니다. 비행기 안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거꾸로 재생하는 것처럼 지난날의 장면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한 달 전 정민이가 갑자기 찾아와 반찬통을 정리해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유통기한 지난 반찬은 모두 버리시고 새로 해드릴게요. 그때는 그저 효심 깊은 아들의 마음으로만 여겼는데 혹시 그날 내가 먹는 음식을 통제하려 했던 건 아닐까. 지난 주말 혜영이가 가져다준 영양제도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식품이 참 좋아졌어요. 이거 드시면 정말 좋대요. 분홍빛 알약을 건네며 지어 보이던 며느리의 미소가 지금 생각하니 왠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 정민이가 보험 설계사를 데려왔던 날도 떠올랐어요.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보장성 보험 하나 들어두시죠. 아들의 권유로 서명했던 계약서. 그때 본 보장 내용에 상해와 사고라는 글자가 유난히 크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추석, 처음으로 며느리가 직접 빚은 송편. 어머니,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많이 드세요. 그날 밤 갑자기 체했던 일.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석 달 전부터 주말마다 찾아와 청소를 도와주던 며느리의 손길. 어머니 방은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쉬세요. 그때마다 뭔가를 찾아보려 했던 건 아닐까. 통장이나 인감도장이나 지난달 정민이가 휴대폰을 새로 바꿔주겠다며. 어머니, 이제 스마트폰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위치 추적, 아니, 긴급 연락이 될 수 있게 설정해드릴게요. 그때 잠깐 머뭇거리며 했던 그 말이 이제야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걸까요?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의 흔들림이 마치 제 마음처럼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옆에서 깊이 잠든 정민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순수하던 내 아들의 얼굴에서 지금은 왜 이런 그림자가 보이는 걸까요?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이제 곧 제주도에 도착하겠죠. 과연 이 여행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제주공항 근처 한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혜영이는 음료를 주문하러 갔고
정민이는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는 정민이의 여행 가방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가방의 지퍼가 살짝 열린 것이 보였어요. 그 틈으로 하얀 서류 봉투의 끝자락이 삐져나와 있었죠.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본 적 없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봉투 속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제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넘기는 제 손가락이 바늘에 찔린 듯 아려왔어요. 사망보험금 5억. 그 숫자가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아래로 발견한 건 제주도 지도였어요. 성산 일출봉 절벽 부근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옆에는 정민이의 삐뚤빼뚤한 필체로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4시 썰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병원 진단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진단서에는 초기 치매 증상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전 언제 병원에 다녀왔던가요? 기억에 없는 진단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정민이가 전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허둥지둥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 순간 한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든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정민이와 혜영이, 그리고 그들 뒤로 보이는 성산 일출봉 절벽이. 어머니, 화장실은 다녀오셨어요? 정민이의 목소리에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넣는 제 손이 떨려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도 못했어요. 그래.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혜영이가 건네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며 문득 이게 마지막 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물결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외롭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제주도의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정민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아까 그 청년 때문에 많이 걱정되셨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이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는 그 청년이 공항 여기저기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3개월 전부터 공항에서 종종 목격되던 분이에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대요. 어르신들을 보면 자신의 돌아가신 할머니라 생각하고. 정민이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안도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청년의 떨리던 목소리, 물기 어린 눈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눈빛 속에 깃든 깊은 슬픔이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더군요. 매일 아침 공항에 나타나서 홀로 여행 가시는 어르신들께 같은 이야기를 전하신대요. 자신의 할머니가 효도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가셨다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밤하늘에 별들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청년의 아픔이 저 별들처럼 깊이 박혀 있었겠지요. 할머니를 잃은 슬픔이 다른 어르신들을 향한 걱정으로 표현된 거예요. 정민이가 건넨 휴대폰 속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항 내 정신질환자 출연, 경찰 신변 보호 조치. 기사 속 청년의 모습이 왠지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만.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다정한 걱정을,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를 모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깊어져 갔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청년의 아픔을 달래주는 자장가 같았어요. 그의 할머니도 저 별들 사이에서 그를 걱정스레 내려다보고 계시겠지요. 어머니, 눈 좀 감아주시겠어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새벽에 일어나 호텔 창가에 앉아있던 제게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눈을 감으니 아들의 따스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적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안고 있네요. 이제 눈을 뜨셔도 돼요. 혜영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분홍색 리본이 달린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생화 꽃다발. 아침 이슬을 머금은 프리지아 꽃잎이 반짝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첫 장에는 반듯한 글씨로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치는 제가 늘 걷던 무궁화공원 바로 앞 새 아파트. 채광 좋은 15층. 어머니, 항상 공원 앞새 아파트 보면서 햇살이 참 좋아 보인다 하시잖아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실 때 저희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되어서. 혜영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 날아든 한 마리 새가 창틀에 앉았어요. 마치 우리의 순간을 지켜보기라도 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의 모든 의심이, 모든 불안이 봄눈 녹듯 사라졌어요. 보험금 때문에 놀라셨죠? 이사 준비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본 거예요.
정민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등에서 느껴지는 심장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와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창가에 앉은 새가 부드럽게 날갯짓하며 하늘로 올랐습니다. 어제의 불안한 마음도 저 새처럼 훨훨 날아가 버렸네요. 아침 햇살 속에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프리지아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사랑처럼 따스하게. 제주도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베란다에 앉아 있으니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정민이가 따뜻한 담요를 어깨에 둘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성산 일출봉에 가보실까요? 어제의 두려움이 무색하게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은 온기가 느껴졌어요. 절벽 앞에 서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이는 조심스레 제 팔을 잡아주었고 혜영이는 책 넓은 모자를 씌워주었죠. 문득 20살의 정민이가 처음 취업했던 날, 제가 아들의 넥타이를 메어주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으실까요? 어제였다면 오해했을 이 말이 지금은 그저 아들의 사랑이 담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사진을 찍던 중 갈매기 한 마리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놀란 저를 정민이가 얼른 붙잡아 주었죠. 아들의 품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어릴 적 그를 안아주던 때의 온기와 똑같았습니다. 점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를 주문했어요. 혜영이가 가시를 발라주는 모습이 마치 딸 같았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정민이가 제 밥공기에 국물을 살짝 부어 비벼주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것처럼. 어머니, 새 집에서는 저희가 매일 찾아뵐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이렇게 함께해요. 혜영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날아가는 갈매기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축복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하늘나라에 계신 남편이 당신 참 좋은 아들 두었네.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인 세 잔의 녹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마치 우리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창 너머 제주의 봄 햇살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번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공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성산 일출봉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제는 그곳이 불안함이 아닌 따스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네요. 공항에 도착하자 정민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청년, 아침 일찍부터 저기 서 계시네요. 출발장 한켠에 그 청년이 서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 어제와 같은 표정으로 휠체어를 밀며 그의 곁을 지날 때 저는 살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청년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할머니도 분명 하늘에서 손주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청년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살짝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마치 오래전 정민이의 어린 손을 잡았을 때와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제주의 하늘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옆자리에서 깊이 잠든 정민이의 숨소리가 편안하게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제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겠죠. 매일 아침 무궁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아들 내외와 함께 밥을 먹게 될 거예요. 어쩌면 가끔은 그 청년도 생각나겠지요. 창밖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남편이 당신 참 좋은 여행이었지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네, 여보.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의심이 믿음이 되고 오해가 사랑이 된 우리 가족에게 가장 특별했던 3일간의 여행이었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여행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